저희 피크닉 가려고 이제 마트 장 보러 왔어요. 이른바 먹방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 나리 씨. 방송 3년 차인 나리 씨는 종종 시청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론 야외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츰 팬들이 늘어나며 방송의 재미가 늘어갈 무렵 본인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먹방을 진행하던 어느 날 시청자들에게 공개된 방송용 휴대전화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박 씨. 뭐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뭐 다 돈만 주면 다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기절시켜서도 납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눈에 띄게 박 씨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3층인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6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계단 쪽을 딱 봤는데 저희 집보다 위에 층 계단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침입 사건 이후 마치 본격적인 스토커 선언이라도 하는 듯 나리 씨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박 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그 차가 대져 있더라고요. 경찰분이 와가지고 스토킹이 범죄인 거 아니야. 왜 여기까지 왔냐 하니까 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벌금 내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7만 원 아니에요? 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찬 거예요. 동료와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토커 박 씨의 스토킹 증거를 꼭 잡고 싶다는 나리 씨. 그 이유는 과거 박 씨가 현관문 앞까지 찾아왔을 당시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사받고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공동현관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으로 보기가 힘들다 해서 이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했던 그 증거도 없고 집 앞까지 왔는지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당시는 현관문 밖에 CCTV를 설치하기 전이었던 상황. 박 씨가 집 앞까지 찾아온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 아파트 공동 현관에 이게 침입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딱히 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제가 뭐 다치거나 진짜 뭐 그러기 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그 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피해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많이 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스토커 박 씨.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제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야. 클락션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방송을 종료를 하고 밖에를 봤더니 렌터카가 안에 써 있더라고요. 경찰이 다가오자 갑자기 도주해버리는 차량. 박 씨였습니다. 결국에는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잡아서 그러지 않으면 누가 타고 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냐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찰분들 가는 걸 보고 몰래 나왔어요. 차를 타고 나오자마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그 스토킹 차가 대져 있더라고요. 저 방금 스토킹 신고했는데 차 찾았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차 앞에 제가 못 빠져나가게 지금 차 지키고 있어요. 차 찾았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도망치고 있어요. 제 차 보고. 나리 씨가 쫓아오자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도망치는 스토커 박 씨의 차량.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몹시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날 위험을 감수하고 감행한 추격으로 얻은 결과는 2달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본인한테도 통보가 갈 거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이제 통보가 갈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쪽에서도 몸살이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하지만 그는 차량 추격 사건으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나리 씨가 있는 캠핑장을 또 찾아왔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서 나리 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박 씨. 그는 접근 금지 상태에서도 나리 씨 근처를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결국 박 씨에겐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위반으로 10일간의 구금이 내려집니다.
나리 씨의 지속적인 신고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이게 구치소에서 나오고 나서 막 프로필 사진이 뭐 방에 카메라 있는 거는 모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진짜 몰래 찍고 있나 막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공포와 불안으로 뒤덮인 일상. 나리 씨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은 이렇게 계속돼야 하는 걸까? 어떤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가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시금 가해자를 만나야 되는 혹은 가해자와 접촉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 증거를 잡는 일이 어려움에도 전문가는 나리 씨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신고가 여러 번 이루어져야지 이 사안이 심각하게 인지되거든요. 특히 동일한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가 있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중심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계속되는 신고와 경찰의 경고. 구금조치라는 강수에도 결국 멈추지 않는 박 씨의 스토킹. 그에게 꼭 묻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냐고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는 몹시 궁금해하면서도 우리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박 씨. 그분이 캠핑 갈 때마다 방향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바람소리 왔다니까요? 렌터카까지 빌려서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스토킹인지 몰랐어요? 네? 조금 됩니다. 본인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찾아오니까 불쾌하죠. 네. 그분도 불쾌하지 않을까요? 계속되는 질문에 갑자기 박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아 저 여기 방송 기자 주호씨는 신고를 하는데 주호씨는 신고를 하는데 집 밖에서 얘기하는 것조차 불편해서 제작진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박 씨. 뭐 취재하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 들어와가지고 상관 들어왔어요. 어쨌든 침입한 건데 왜 들어오니? 떠나기 전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오기 싫어 거부하잖아요. 또 가실 거예요? 안 간다니까. 이번엔 그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걸까?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스토킹.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것은 비단 스토커 당사자 한 명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그쪽이 베란다 문을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결에. 어둠을 틈타 부부가 사는 집에 침입한 한밤의 불청객은 놀랍게도 옆집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기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 남편 강 씨의 재빠른 제압과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60대 침입자 유 씨. 그동안 마을에서 유 씨 때문에 피해를 당한 주민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통장 주게 된다고 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여기 샤워기를 팍 여니까 물이 여기까지 날라오니까 물빨이 세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 좀 잠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더니 기사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사장님을요? 네, 그래서 기사대기 맞았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게 당한 봉변, 또 다른 주민의 폭행건 등도 함께 기소돼 지난 7월 유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7월 22일 날 이제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해갖고 좀 안심을 했어요. 그때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채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풀려난 유 씨가 동생 집에 머물며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옆집에서 생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신고를 했는데 문 두들기면 대답 없고 불은 꺼져 있고 밤에도.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이제. 경찰분들은 할 일은 다 하셨어요. 저희가 요청하면 계속 와주시고. 네. 그때마다 부부는 양측이 소년이 돼야 했습니다.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 하나의 불안감을 달래야 했던 상황. 그러던 지난 14일
그날도 분명히 들려오는 옆집 소음에 부부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시 유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나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딱 지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걸 만났어요. 봤어요. 경찰이? 예, 그래가지고 신분을 확인했더니 제가 맞는 거예요. 실제로 동생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 유 씨가 몰래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유 씨에게 경고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 씨를 현행범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조건으로 지금 들락날락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한 거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받은 조치는 역시 스마트워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해줄 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나 뭐 칼을 찌르고 나서 해줄 거냐고 나도 그랬죠. 그리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저도. 저한테 약 먹어요. 정신과 약 먹어요. 유 씨가 본인 집에서 경찰에게 발견되고 3일 후에야 집행정지 취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야 했던 날 저녁 또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 도망갔잖아요. 네네. 저 밖에 어떻게 나가냐고요. 유 씨가 사라진 탓에 마을 주민들의 공포는 더 커져버린 상태. 그는 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지난 11월 서울에서 또 한 번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흉기로 숨지게 한 피의자 35살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에만 4차례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던 피해자. 김병찬은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집을 찾아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후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김병찬에 대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 조치 4호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던 김병찬에게는 부검이나 구속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경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를 가해자가 어긴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다시 말해 잠정 조치나 긴급 응급 조치 모두 가해자에게 충분한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법안이 나오고 나서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봤어요. 과태료 맞나? 과태료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이에요. 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조치에 대한 위반을 과태료로 부었다는 건 그만큼 조치에 위반한 상황을 중하지 않게 봤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스토킹인지 몰랐어요? 네? 보고입니다. 우리가 만난 스토킹 가해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봤자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고맙습니다. 신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접근 금지 첫 번째 위반 영국에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first opportunity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기회에 긴급 체포해. 첫 번째 기회를 놓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금방 메시지가 전달돼요. 피해자 안전하지 않구나. 이제 무서워졌어. 요거고 가해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요거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위반이 있었을 때 체포하라는 거예요. 약식 기소되면 1년 받고 정식으로 재판을 해부되면 5년 받습니다. 첫 위반부터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영국.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첫 번째 기회가 오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비극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 등장한 한 남자. 얼마간 골목길을 서성이다 남자는 결심한 듯 한 빌라 쪽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와이프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이종 소리가 나더라고. 저하고 통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비명 소리가 들려요. 뭐 탁탁 하는데
한 20대 남성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25살 이석준입니다. 이 아이가 얘한테 통보를 한 거죠. 나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갈 거라 이제 짐 싸서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폭행 및 이제 여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거죠. 조사 당시 신양은 전날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지만 이석준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갔더니 이미 뭐 조사 다 끝나고 이석준이가 어딨냐 했더니 이석준이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왜 풀어줬더니 뭐 자기네가 잡아야 할 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석준을 지금 당장 여기 잡아놔야 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신양을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걱정해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양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절실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자 이석준의 범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9일 이석준은 흥신소에 신양의 집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고 40여 분 만에 집 주소를 받아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에게 첫 경찰 조사 후 4일이라는 기간은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보복하려고 범행 저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그동안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이석준이가 뭐 실제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지. 신변보호 요청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피해자 보호가 되면 시민보호를 찾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고 싶은 게 가해자의 현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법상으로 이 가해자의 현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만난 스토킹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한 완전하게 편안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진짜 뭐 감옥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얘가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는 거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고민은 지금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숨어 있어야 하고 왜 쉼터에 가야 되는 거는 나인가? 그런 신고가 이루어지고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접근금지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신고 이후에 피해자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등급을 확실하게 뭔가 매기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는 앞으로 가해자를 주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황은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나 저 사람이 너무 두렵고 내 안위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GPS 장치 부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오케이 하는 주가 있어요. 폭력성이라던가 그간의 일을 봤더니 부착해야 될 것 같아. 그 장치를 누구가 갖고 있냐면 피해자도 가지고 있고 관할 경찰서도 갖고 있어서 알람 울리면서 바로 통보됩니다. GPS 비용이 들잖아요. 미국에서 그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어떻게 문제할 거 있느냐. 근데 미국에서 합헌으로 나왔습니다.